네, 잠깐 잘 쉬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부터 해서 오늘 민사특별법을 스킵하는 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민법상 임대차의 특례 규정이죠. 특례 규정이고요. 1조의 목적이 나와 있네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중요하죠. 적용 범위 2조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법은 상가건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빨간 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임대차 목적물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대하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보증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상가 임대차 법에는 그게 밑에 나와 있죠. 밑에 이제 시행령 규정을 제가 화살표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서울특별시 9억, 9억이죠.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구역.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억 4천만 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이고, 이거는 그냥 보증금, 그러니까 보증금 차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산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에 화살표 보시면 환산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아까 말 같은 9억, 6억 9천 이런 거 이하인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만 적용되고, 환산 보증금이란 월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차임을. 그래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억. 그러니까 9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근데 예외가 있네요. 예외. 환산 보증금액이 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최태 임대차 보호법에 포함해서 5년, 이것도 임대차 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5년. 그다음에 갱신의 효과, 그 다음에 보증금, 차임 증감 청구권 조항은 적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엔 미적용된다.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 요건 주택임대차법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제3조 대항력.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입니다. 대항력 획득 요건 기억하시고요. 대항력은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는 신고하는 날 바로 발생됐죠. 대항력이. 그다음에 임차 건물의 양수인 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화살표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요건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고,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취득 시점 중요하죠. 사업자 등록 신청한 2일 다음날 0시부터고 사업자 등록증 교부 받는 거 아니다 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 1항 볼게요. 1항만.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성을 가지고 동사무소 가거나 법원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4조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5조 보겠습니다. 보증금의 회수 1항.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상가를 넘겨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거고 2항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겠죠.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이든 상가든 그 보증금이 임차인들한테는 거의 전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보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항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그쵸. 동시이행 관계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7항 한번 볼게요. 금융기관 등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 제5항 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그런 금융기관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8항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위에 아까 있던 뭐 여러 개의 금융기관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1호죠. 2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3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 그다음에 요 상가 건물 임대차상의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항 금융기관 등은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볼게요. 우선 변제권이란 기본적으로 임차한 상가 건물의 경매 시 임차인이 배당에 참가하여 임차 건물 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합니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인데 요건은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 이제 확정일자고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선순위 권리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겠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넘어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상가도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사항에 뭐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는 당연히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넘어갈게요. 19페이지 넘어가서 7조 보시고요. 8조 보시고요. 임대차 기간. 기간을 정의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주택 임대차는 2년이었는데 상가 건물차는 기본적으로 1년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당연히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전에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항. 근데 뭐 특이한 경우에 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그 거절할 수 있는데 1호부터 뭐 지금 8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거 다 시험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보시고 그다음에 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죠. 이제 10년 보장됩니다. 그리고 갱신되는 임대차는 사망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11조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권리금 중요하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 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뭐 이런 것들 이용 대가죠. 가치의 양도 재산적 가치가 있죠. 권리금도.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용 대가로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임차인과 이제 다시 들어올 임차인 간의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임대인들이 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방 놓거나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가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고깃집 잘 되고 있는데 지가 커피 전문점도 잘 되고 있는데 쫓아내고 지가 그걸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하여튼 뭐 나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일은. 하지만 뭐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0조의 4.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방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사유들 그런데 이제 뭐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죠. 그런 사유들 한번 훑어보시고요. 뭐 일단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번 10조의 5 권리금 적용의 제외 10조의 4는 다음 각호의 그러니까 권리금 규정은 어느 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2호 보시면 이제 국유재산 그다음에 공유재산인 경우 그거에는 권리금 적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게 권리금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이제 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아마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10조의 8 볼게요.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 증감 청구권. 증액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해요.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감액은 유리하니까 제한 없다. 평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 다음에 12조 볼게요.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시면 그 화살표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제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이 없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대차 상가도 마찬가지로 전대차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항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 적법한 전대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을 대위하여 한다는 부분이 체크 포인트죠. 그 다음에 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이랑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제3조의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거는 경매 신청 후에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등기 후에 하면 안 되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조건 대항력을 취득해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항을 볼게요.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그 기준은 임대건물 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 밑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우선 변제 받을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6,500만 원, 그 다음에 과밀억제원역 5,500만 원, 광역시 3,800만 원, 그 밖의 지역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시행령, 그 범위, 보증금 범위도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23페이지, 이건 뭐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새로 또 법이 자꾸 또 바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금하게 좀 디테일한 거, 약간 미비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또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하는 것 같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죠. 예, 그리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당사자들이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뭐 강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판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 1항 볼게요. 1번 판례 볼게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1항 본문 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다. 근데 이것도 판단이 실질적으로 한다. 판단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2번 판례 한번 볼게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죠. 이에 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묵시의 갱신이죠. 이와 같이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 갱신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달리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런 판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상가 건물의 인도 부가집행법상 사업자 등록 구비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중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뿐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라는 판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에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은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 아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는 판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4번 판례 마저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한다.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벌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평의 관점에 보더라도 그 사이의 이행상 결령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판례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건 2019년도 7월 달이니까 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판례가 이제 막 대법원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적용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등기 담보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을 한번 볼게요.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정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가등기 담보법에 이제 그 목적이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담법은 기본적으로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정하는 것을 예약하는 것이 일단은 1번 조건이고요.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소비대체에 의한 차용금 채무여야 하는데,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 물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동산도 적용이 없죠. 적용이 없고,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 예약을 한 비전형 담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및 매도 담보에는 적용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6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 제2조 채무자 등이란 누구냐? 채무자 2조입니다. 정의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채무자 등이라 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무래도 그 담보권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통지나 이제 청산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등기 가담법에서는. 그래서 제3조는 중요하시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 청산기간이죠. 지나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4조,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채권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통지 당시에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 청산금이죠. 채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권에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할 때 선순위 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한다. 뭐 다 포함해 가지고 청산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항 채권자가 이미 담보 목적 부동산에 가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청산금을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청산금 주면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뭐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럼 청산금 주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2항 채권자는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이거 읽었네요. 이거 보신 거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산기간을 지나야 뭐 청산금을 주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요. 2항. 3항 보겠습니다. 청산금의 지급 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준용한다. 동시에 해라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5조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 5항 보겠습니다. 5항 담보 가등기 후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것도 준용한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빨간색 부분 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제8조 7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8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청산금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솔직히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 어느 분한테 돈을 줄지 모를 때 그때 하는 것이 공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제 공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무를 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조, 10조 읽어보시고요.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11조 보겠습니다.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에 이거는 뭐 이자와 손해액을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고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조 경매 청구.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담보가등기 권리를 경매에 있어서는 저당권으로 본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우선 변제 청구권 13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그 자기 채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조 담보가등기 권리의 소멸.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한다. 담보가등기 권리는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칙도 한번 16조 경매에 있어서의 특칙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판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채권인 경우에 가담법이 적용되느냐 라는 부분이 뭐 기본 베이스고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1번 판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용물에 대한 그러니까 차주, 그러니까 뭐 금전 소비 대차죠.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2번 공사대금 채권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격려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가담법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 중요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30페이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주된 4번도 한번 볼게요.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다. 매매대금 채권은 기본적으로 가담법 적용되지 않죠. 대여금 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채권도 있고 대여금 채권도 있는데 뭐 가등기에서 이렇게 뭐 담보하는 게 기본적으로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에 있고 대여금 채권은 부수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게 뭐 주된 목적이 뭔지 부수적인 목적이 뭔지는 뭐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금액의 과다로 얘기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7번, 8번, 9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0번 판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의 사적 실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청산금의 지급 이전에 본등기와 담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 청산형의 담보권 실행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판례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규정으로 봤을 때 각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효다.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고 무효다. 라는 것이고 쭉 읽어보시고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에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위 무효인 본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 실체적 관계에 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이 일단은 등기의 유효성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 넘어가서 집합건물법 보겠습니다.
제1조 건물의 구분 소유.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한다. 구분 소유권의 성립.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밑에 화살표.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으로 구분 소유 의사,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상가 건물도 구분 소유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한번 체크 1조 A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조 정의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페이지 보겠습니다. 2조의 2 한번 보시고요. 제3조 공용 부분이랑 여러 개의 전유 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그 밖의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죠. 그 같이 공용에 사용되는 거니까 나만 사용할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이항 그 다음에 규정된 건물 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 뭐 관리 규약 이런 게 있죠. 거기서 규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규정된 건물 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 증서로서 제2항의 규약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화살표 볼게요. 법정 공용 부분,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는데 법정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이외의 건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 안에 부속되어 있는. 그래서 예컨대 외벽이나 지붕, 복상, 복도, 계단, 현관홀, 경비실, 전기수도, 가스 배관 등은 전유 부분 이외의 이제 건물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법정 공용 부분이라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인데 구조상 독립한 건물이어야죠. 전유 부분에 해당하지만 규약에 의하여 공용 부분으로 된 것이고 그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등기해야지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집 이렇게 예컨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조 보시고요. 5조 보시고요.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조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조 보시고요. 8조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 대지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일동의 건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분할한다거나 그러면 좀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담보책임 보겠습니다. 9조 4항 볼게요.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라고 되어 있고요. 분양자와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 분양자와 시공자는 그 입주자들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들에게 담보 책임을 지죠. 라는 부분이 화살표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을 누가 더 많이 져야 되느냐. 시공자 담보 책임 중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분양자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충적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주 책임은 분양자가 져야 된다. 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36페이지. 요거 보겠습니다. 구조의 2고요. 밑에 화살표 볼게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라고 하고,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 그 외의 하자는 5년. 근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전유 부분은 담보 책임에 관한 그 밑에 화살표 담보 책임에 관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 행사 기간의 기산점. 전유 부분은 그러면은 뭐 10년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기산할 것이냐의 문제고, 구분 소유자에게 입주자한테 인도한 날, 그러니까 입주한 날부터 10년
이라는 부분이고, 공용 부분은 그 사용 검사일,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양자의 권리 의무 구조의 3.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부속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망,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 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10조 보시면 이랑 공용 부분은 당연히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보겠죠. 그 다음에 각 공유자 11조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공용 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 노인정은 노인정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37페이지 공유자의 지분권은 기본적으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이건 뭐 등기부 뭐또 아파트 이제 건물 자기 집 등기부 띄면 전유 부분 몇 프로, 뭐 공용 부분 몇 프로 이렇게 다 등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유 부분의 공용 부분은 당연히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를 테고요. 13조 따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따로 처분할 수 없다. 공용 부분은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다. 사망 체크하시고요. 공용 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요거 2랑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는 밑에 16조 한번 읽어보시고요. 화살표 한번 보겠습니다. 보존행위, 관리행위가 있죠.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행위는 구분 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의결에 따릅니다. 변경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관리행위만 그렇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보시면 공용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할 수 있는 거고요. 17조. 그 다음에 18조.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20조 보겠습니다. 20조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 소유자의 대지 소행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항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아파트 파는데 그 뭐 당연히 그 아파트 사는 집하고 밑에 이제 포함한 대지에 대한 이제 지분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 처분 할 수 없어요.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규약으로 어차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쨌든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일동의 건물에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입주자들이니까 규약에 따라서 니들끼리 또 뭐 합의해서 할 거는 해라. 뭐 또 어느 정도 이런 또 자유권을 주는 게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항 본문의 분리처분 금지는 만약에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 이건 중요하죠.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그리고 관리단이 설립된다. 당연 설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단은 뭐를 하느냐. 23조의 2. 건물 관리하고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관리단은 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관리단이니까 이제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조 보시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로. 그 다음에 사망,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관리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항 볼게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네요. 보시면 되고요. 그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네요. 근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뭐 관리인의 대표권을 뭐 제한되었다는 것을 밖으로 마땅히 공시하거나 뭐 벽보에 붙이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분하고 그 계약을 하거나 해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선의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보고 의무가 있어요.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네요.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어요. 관리단에는. 그러니까 뭐 너무 인원이 많다 그러면 뭐 10명, 뭐 20명 이러면 관리인 하나로 되는데 몇백 명, 몇천 명 있다 그러면 관리단 안에 또 관리위원회라는 거를 또 구성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리인은 중요한 것은 관리인은 굳이 구분 소유권자일 필요가 없었죠. 근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넘어가서 제29조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서 한다 라는 부분 체크하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인은 32조예요.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넘어가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소집 통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 집회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소집 통지를 할 때 뭐 일반적으로 회사들 주총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목적 사항이 있어야 돼요. 회의는. 그러니까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회의 소집을 해라. 뭐 무슨 회의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왔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목적 사항을 정해서 대부분은 이런 것들은 그 목적 사항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뭐 절차 생략할 수 있는데 전원이 동의하면 뭐 일부 반대가 없고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필요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자 지금 모여 해서 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결의사항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36조 그렇게 되어 있죠. 다른 거는 결의를 못해요. 그다음에 의결권은 지분 비율에 따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 넘어가서 뭐 의결 방법이 있죠. 의결 방법 한번 빨간색 줄 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1조 빨간색 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2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시간이 없다면 그 부분이라도 빨리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고 암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집합건물법에는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44페이지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서 보세요. 요즘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도 또 계속 우리 사회에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매도 청구 할 수 있는 부분도 48조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확인을 안 해드리지만 꼭 혼자서라도 꼭 읽어보시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조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판례를 한번 볼게요. 뒤에 쭉 보시면 뭐
판례를 페이지가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고 1번 판례 볼게요.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공용 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상가건물의 지상 및 지하실의 점포, 기관실 등과는 독립된 것으로서 이와 분리하여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번 판례,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 여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집합건물법상 이제 구분 소유권은 3번 판례처럼 보시면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라는 부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로 할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구분 소유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래서 그 구분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격려한 때에는 이를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그 전체를 일동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다. 라는 판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그 밑에 4번 판례도 한번 보세요. 4번 판례도 보시면 뭐 그 구분 행위, 그러니까 이게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뭐 인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굳이 뭐 건축물 대장이라 이런 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시점에 구분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 한번 쭉 판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1번. 이게 민사특별법은 특별히 판례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란 2번 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 명의,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다음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는 부분 밑에 보시고요. 그러니까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밑에 화살표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53페이지죠. 4조 1항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약정 무효. 그 다음에 2항 물권 변동도 무효.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요한 조항이죠. 그래서 밑에 화살표 한번 볼게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따라서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권자이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적으로서 말소 등기 청구권 또는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신탁자가 내부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명의 수탁자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는다. 즉 소유권 취득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쭉 넘어가서 55페이지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관한 특례 중요하죠.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 1항부터 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 특례 규정 한번 쭉 보시고요. 밑에 화살표 한번 읽어볼게요. 원칙은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부동산 실명법은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효로 하는 경우가 있죠.
종중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일평의 명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원칙과 예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쭉 넘어가서 판례를 볼게요. 58페이지입니다. 좀 덥네요. 그쵸? 갑자기 더워졌어요. 부동산 실명법 관련 판례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 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 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 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라는 부분 판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 보시고 4번 판례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59페이지 넘어가서 6번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물권 변동 무효. 예.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원래 무효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해지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판례 볼게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의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11번 판례 좀 긴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치권 성립 요건,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결령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유치권 발생할 수 없다. 라는 부분 앞에 사실관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지금 민법 조문 판례를 민법 총칙부터 물권법, 계약법, 민사특별법까지 지금 한번 쭉 훑어드렸어요. 전반적으로.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법, 특별법, 법 조항과 판례가 다다. 여러분한테 학설을 물어보진 않아요. 다수설이 뭔지, 소수설이 뭔지. 독일법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 그러니까 기본서도 되게 두껍잖아요. 두껍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담고 있는데 사실은 시험에 나올 부분은 법조항하고 판례다.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은 그것들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신 거고, 이제는 170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이제 본 게임을 준비해야 된다. 민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 잘 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2020년도 올해 31회 시험에 다들 합격하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건승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